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주호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첫 번째 해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것으로 걱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같은 추세가 장기적으로 굳어져 상황이 잃어버린 20년을 맞는 일본보다 더 심각해질지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신년 특집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의 미래 모습은 어떻고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해진 미래의 저자이신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님 모시고 인구학의 관점에서 본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영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네. 여기에는 이 저출산 또 고령화 시대 여기에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또 담아 주셨어요. 자, 우선 책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와 그리고 왜 정해진 미래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는지 네.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미래도 결국 사회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회를 알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나를 알고 그렇죠. 싶어 합니다. 네. 그럼 현재 사회도 어떤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지만 알 수가 있고 네. 미래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미래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만 네. 그래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고요. 네. 근데 다른 요소들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인구 추계를 통해서 거의 정확하게 미래를 알아맞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를 통해서 미래 사회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될 건지를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인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촉망받는 학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또 예. 인구학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네. 제가 인구학이라는 학문을 모르고 사실 유학을 갔다가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접하고 네. 거기서 인구학이라는 학문을 하겠다고 한국에 있는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너는 한국에 들어오면 자리가 없으니 미국에서 교수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런 만큼 네. 인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학문이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예, 근데 그래도 지금은 워낙 사회에서 인구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네. 예, 아마도 다른 학문 분야에 못지않게 인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중요해지고 네.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제 쪽에 몸을 담게 되면서 멜서스의 그 인구론, 인구학의 예. 기본을 둔 경제 분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큰 파장을 일으켰었던 만큼 그리고 굉장히 정확했던 만큼 네. 지금 당장에도 인구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사실 멜서스가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가장 인플루엔셜한 피겨, 네. 그러니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네. 이 전 세계 경제에 사람이 누구냐 뽑으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칼 막스를 네. 뽑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멜서스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도. 그렇죠. 왜냐하면 유엔에서 인구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가족계획 사업들을 해왔잖아요. 네. 그게 다 누구의 이론에서 근거를 두고 있냐면 다 멜서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영화도 나오지만 네. 007 영화, 뭐 설국열차, 네. 뭐 킹스맨 네. 이런 영화들 많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꼭 어떤 이상한 미치광이가 한 명 나타나서 네. 막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는 숭고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죠. 네. 인구가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많은 뭐 환경 문제도 생기고 전쟁도 생기니 인구를 없애야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결국에는 인구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또 재미있게 풀어주시고 계시는데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구조 자체는 규모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현상이 더 본격화됐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그 미래가 다가오게 될까요? 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네, 뭐 기본적으로는 인구가 구성하고 있는 네. 것이 이제 사회 구조인데 사회 네. 구조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시장일 거예요. 예, 시장의 모습이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그 시장을 구성하고 시장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커만 왔지 네.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걸 이제는 줄어드는 거를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 변화는 네. 뭐 심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 먼저 저출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마 다들 듣고 계시겠지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또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일한 게가 여러 개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뭐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네. 근데 이 출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1972년생인데 네. 저희 딸아이가 2002년생, 2005년생이에요. 네. 그거 딱 30년, 뭐 33년 터울이에요. 한 네. 터울 만에 저희는 100만 명이 태어났고 네. 저희 딸아이들은 50만 명 밑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한 세대 만에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 네.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경제 규모를 저희 연령대가 가장 경제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연령대이기 네네. 때문에 그 100만 명의 이 시장 규모를 맞춰놨다면 이제 저희 딸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시점이 그렇죠. 앞으로 한 10년 남았거든요. 네네. 10년 뒤부터는 100만 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한 40만 명? 때로 맞춰야 네. 돼요. 근데 그게 그렇죠. 정말 가능할 거냐? 그 10년 내에 네.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거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가능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네. 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크게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입니다. 네, 네. 하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먼저 정책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아까 제가 우리 인구학이라는 학문도 굉장히 생소하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정책에서도 인구 변동을 너무 간과를 했어요. 인구 변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네. 예전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계획 정책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네. 1996년까지 가족계획을 하고 97년서부터 가족계획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럼 없어지면은 가족계획이 없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네. 거기에는 또 다른 인구 문제들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인구를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네. 10년 동안 정부 내에 인구 관련된 조직은 하나도 없었어요. 네. 예, 그만큼 인구가 특히 경제 위기가 생기면 인구는 그것 따라서 막 변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신경을 전혀 안 썼던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럼 인구가 저출산이 중요하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체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간단한데요. 출산율이 떨어진 게 2002년부터고 네. 그때부터 인구 태어난 한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40만 명대로 떨어졌는데 네네. 걔네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 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서 특히 정치권에는 저출산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말씀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한 일이 없고 일반 네. 국민들도 저출산이 뭐 위험한가 보다는 생각은 하셨지만 네. 실질적으로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부부가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네. 것 같습니다. 부부가 오래 시간을 보낸다고 뭐 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사실 사회마다 굉장히 다를 것 네. 같아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에 아이가 나왔던 그 구조와 네. 그다음에 지금 아이들이 나오는 구조는 전혀 다르라서 네. 그거에 맞춘 처방과 일단 진단과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보육과
그다음에 양육 환경에 굉장히 큰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네네. 지난 10년 동안. 네. 그래서 보육하고 양육이 환경이 안 좋아서 아이를 안 낳나 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출산 관련 예산의 70%를 부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 환경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낮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굉장히 사고가 이 생각이 달라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육과 양육이 아니다. 결국에는 혼인이 자꾸 늦어지고 안 네네. 되니 네. 혼인이 문제다. 그럼 혼인을 못 시키는 건 무엇이냐? 봤더니 그거는 그 노동시장에서 취업률이 고용률이 낮은 네네. 거하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난 정부, 이번 정부의 작년이죠. 작년 말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제3차를 내면서 네. 예, 이제부터는 혼인 지원으로 가겠다라고 정부는 얘기를 했죠.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제도요. 예, 특히 우리가 지금 저출산 정책을 지금 청년한테만 펼치고 있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아이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출산 세대로 태어난 아이들이 10년 뒤에 얘네들도 이제 가임기에 들어가는데 네. 그런 경우에 얘들도 한 명만 낳아주면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1년에 20만 명만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매우 적어지게 되겠네요. 그거는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것처럼 기하급수로 줄어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냐? 걔네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결국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는 교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네, 더 지금 다른 현재의 교육 정책 자체가 네. 교육 제도가 반드시 대학을 가야만 하고 대학을 네. 18세에 가야 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교육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예, 그 제도가 없어지지 않으면 다 대학을 가고 대학을 다 갈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다 대학을 갑니다. 네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스펙을 쌓아야 되고 네. 그렇게 하는 게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을 늦추는 거고 결혼에 아이들에 대한 비용을 높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 가능하다면 네. 다음 정권이 그 교육 문제가 반드시 좀 저출산의 꼭지 하나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또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크다면 더 많은 아이들을 낳는 것이 가능해지겠고 반대라면 이 출산을 또 미루게 될 텐데 취업 시장에 대한 미래 희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줄어들게 된다면 네. 일단 일자리는 있는 상태에서 사람만 줄어들게 되니까 경쟁이 낮아지면서 좋아지게 될까요? 아니면 출산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서 취업 시장도 좀 악화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일본의 케이스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네. 좀 있습니다. 네. 일본도 뭐 그 저출산이 한 2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네. 그 윗세대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한 10대, 20대에 좀 들어간 아이들의 네, 인구 네. 숫자가 갑자기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뭐 유토리, 사토리 뭐 얘기 나오고 네. 그다음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하는 프리타족이라고 네,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자발적인 프리타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잡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그 기본 시급이 네. 뭐 10불을 넘기 때문에 그래서 적지 않은 시급에 네. 그다음에 일자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먼저 나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직장을 구할 때까지 나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해서 네네. 돌아다니기 시작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사실은 완전 고용도 젊은 애들 중에서 가능하게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고용의 질을 고려하지 않으면 네. 아마 굉장히 상황은 좋아질 거라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고용의 질까지 고려를 해서 네. 얘네들이 뭐 평생을 가는 직장은 아니어도 네.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좀 안정적인 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야 되려면은 시장 규모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나마 일본은 우리보다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지만 네. 우리나라의 상황은 일본이랑은 달라서 그래서 아마도 저희 딸아이가 대학이라는 것보다는 저희 딸아이가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갈 네네. 때쯤 20대 이제 초반 중반이 되었을 때
상황은 좋아져야 되는 게 맞지만 네, 산술적으로 보면 네,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지금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보자면은 그 일자리의 양은 늘어나겠지만 그 질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단언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예. 있겠네요. 근데 특히 네. 또 중요한 게 이 고령자 쪽에서의 인구거든요. 네. 지금 밑에서 쫓아오는 인구도 있지만 고령 인구들이 은퇴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있어서 그럼요. 실제 또 이분들이 은퇴를 하시면은 그분들을 지금 사회적으로 부양을 해드려야 네. 되는데 그 부담이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노동시장에서 계속 유지를 하실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밑에서 쫓아오는 사람들, 노동시장은 결국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라서 위에가 빠져나가면 밑에서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데 네. 만약 위가 계속 안 나가시면 밑에서 들어오는 적체 사람들이 현상이 들어가기가 일어나겠죠. 아무래도 힘들 수도 네. 있죠. 자, 이어서 저희가 고령화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30년의 한국이 2015년의 일본보다도 더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은 고령화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에서 가장 빠릅니다. 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빠르다는 말씀은 고령자들의 사회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빨리 지금 증가를 그렇죠.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 증가하는 게 사실은 그 저출산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요. 네. 우리나라가 고령자들의 개인적으로는 좋은 건데 네. 사회적으로는 부담이고 네. 고령자들의 이 사망률이 굉장히 빨리 줄어들고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래 살고 계신다는 건강하시다는 거죠. 네.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좋은 건데 네. 지금 현재의 모습은 건강하시지 않아도 오래 사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부담이 네, 될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일본과의 비교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고령화의 속도나 그다음에 저출산 이야기, 그다음에 출산에 대한 대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일본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한 15에서 20년을 앞섰고요. 네.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지금 형상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일본을 지금 가보면 일본이 빈곤국으로 떨어지지도 않았고, 네. 물론 일본이 지금 고령자가 26%, 27%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생애 미혼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만 49세가 됐을 때 한 번도 결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그게 2010년에 일본이 남자가 20%, 여자가 11%였습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엄청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저희 지금 추세를 보면은 2020년 앞으로 5년 남았는데 20년이 되면은 네. 우리나라도 남자는 거의 한 17, 20%가 한 번도 결혼 안 했을 거고 네. 여자는 아마 일본보다 더 높을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인구가 일본을 따라간다면 네. 그래도 우리나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우리랑 일본이랑 굉장히 다른 조건이 4가지가 있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본이 그래도 식민지 경영을 했던 경험이 네네,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는 갖지 못하고요. 네. 그래서 일본이 이미 예전에부터 가지고 이제 해외로 나가고 해외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역량 이런 걸 우리는 없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굴러다니는 자동차 중에 제일 많이 보이는 거는 토요타, 혼다입니다. 일본 자동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네. 그래도 토요타를 미국 시장에서 토요타, 혼다를 우리가 대체를 하느냐 못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중국 차가 만일에 미국 네. 시장에 진출을 하거나 해외 진출을 하면 우리는 걱정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미 사실 스마트폰은 삼성이 스마트폰을 많이 팔아서 잘 될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지만 네. 이미 전 세계 시장에서는 중국 이 스마트폰의 이 점유율이 확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일본은 절대 대체 불가능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은 고령자가 많지만 네. 아직 그 주변 국가인 시장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중국, 대만 이런 나라들은 네. 아직 젊어요. 네. 일본에 비하면. 네. 일본이 지금 26%, 우리나라 이제 14%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면 여전히 시장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26%가 되면 네. 일본은 35%를 넘을 거고요. 네, 네. 중국도 우리처럼 고령자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내수 시장의 규모인데 네. 지금 일본이 아무리 노인이 많지만 그 15에서 64세까지의 그 생산 가능 인구가 한 네. 800만 정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은 거죠. 어. 예. 근데 우리는 그때가 되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3천만 명대 밑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갑자기 이제
규모가 그렇죠. 확 축소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그대로 경제 상황이 그대로 간다면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책을 보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통일이 대박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혹시 예. 굉장히 좀 자극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사실 통일이 되면 좋죠. 네. 통일은 뭐 당위성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때 괜히 외국에서 인구를 들여오는 것보다는 통일이 돼서 같은 동포인 북한에서 젊은 인구들이 와서 우리랑 같이 이제 이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이 노동 시장을 만들어 네, 네. 나가는 일이 네.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통일이 대박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네. 통일이 바로 되었을 때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대한 한 이런 좀 뭐랄까요 희망적인 일만 벌어지면 통일이 대박이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측면일까요? 예컨대 우리가 뭐 이미 통일을 경험해봤던 나라가 독일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독하고 동독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네. 통일 이후에 동독의 출산율이 통일 바로 직전에 동독의 학교 출산율이 네. 여성 한 명이 한 1.8명 정도를 아이를 낳았습니다. 네. 또 서독은 한 1.4에서 1.5명 정도를 낳고 네. 있었고요. 근데 통일이 딱 된 이후에 동독 지역에 있는 출산율이 0.8대로 훅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 동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네. 특히 젊은이들이 미래가 굉장히 불안정해졌던 네네. 거예요. 그동안은 그 계획 경제 밑에서 네. 아이 낳는 것도 다 계획화돼 있어. 국가가 네네. 정책을 마련해 준 거에 따라갔는데 네. 갑자기 이제 제가 혼자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서독에 있는 젊은이들과 내가 경쟁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갑자기 출산을 안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한테 스스로에게 투자를 합니다. 네. 교육 투자를 많이 하고 네. 그 바람에 학교 출산율이 0.8로 떨어졌다가 정말 최근에 이게 2000년대 2008년 9년 이때쯤에 네네. 학교 출산율이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이 같아졌거든요. 네. 1.5명으로. 그 20년이 걸렸습니다, 거의.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지 않을 것이냐, 반드시 벌어질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구는 크기도 있지만 인구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아이들의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발육 상태도 좋아지고 했잖아요. 네네. 그 북한에서 이제 한국에 넘어온 탈북자 아이들의 네. 이 이제 발육 상태랑 한국 애들의 발육 상태를 비교를 한번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때가 2008년이었는데 네네. 얼마나 차이나요? 20살 있는 여자 아이들을 비교를 하면 네네. 키가 8cm가 작습니다. 네. 20살이라는 얘기는 걔네들이 누구냐 하면 그 9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네네. 그 80년대 말에 태어나서 90년대 초반에 그 고난의 행군기를 어릴 때 경험을 한 아이들이에요. 네네. 걔네들이 지금 사실 북한에도 이제 생존을 하고 있고 네. 얘네들이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는 엄마인데 네네. 엄마의 건강 상태와 발육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인구의 그 질적인 네네. 측면에서 우리가 감내해야 할 비용이 많이 통일했을 때 네.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네. 그 가임기인 여성분뿐만이 아니라 노인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료 보장 비용 같은 거를 따져봤을 때 네. 처음에 아마 그 혼란이 네. 우리가 경제적인 그 통일 비용만 생각하잖아요. 네. 복지와 보건에 들어가는 통일 비용까지 생각하면 아마 그냥 대박이 될 수는 없을 거는 거의 확실하지 않아요. 인구보다는 이제 노동 가능 인력이 늘어나는 수보다도 그 노동 가능 인력을 이 보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박이 반드시 아닐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그리고 네. 또 하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요. 네. 우리가 미래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라는 거는 그래도 인구를 가지고 미래를 보는 이유는 네. 미래를 인구가 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의 인구는 통일 자체가 너무 불확실해서 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통일이 되면 좋으니까 이거를 반드시 우리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네. 불확실성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통일이 대박이라고 인구 측면에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죠. 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앞으로
앞으로도 근데 인구학에 많은 분들이 뛰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조영태 교수님께서는 계속 인구학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 나아가실 텐데 앞으로 어떤 연구와 활동을 더 해 나아가실 건지 그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관심이 있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지금 현재의 이 인구 변동이 그래서 어떻게 이 미래 사회에 영향을 줄 거냐. 제가 네. 책에서도 써드렸지만 네. 그 책에서 쓴 것보다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네.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뭐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 저희 이제 후속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미래 예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 예측을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뭐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엔 우리끼리만 살 수는 없거든요. 네.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야 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런 경우에 그동안 우리가 중국을 갔습니다만 중국의 인구도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 이후에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좀 리스크는 낮고 네. 가능성은 높은 나라를 찾고 그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경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네. 가장 그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한번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인구론적인 관점에서 그 변화를 예측해보면 그 미래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들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더 리더, 오늘 인구학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떠올려보게 도움 주신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